이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데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성격상 상당히 온건한 사람인데 오늘은 조금 급진적인 주장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저 존경하는 주경철 교수님의 논리에 저는 뭐 100% 동의를 하는데 왜 그게 먼 곳의 북소리처럼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상주의적 발언, 소망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이상의 소망의 시대에는 이제 가지 않았는가 이런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약간의 좌절감이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얼핏 들어서 조금 뭐 제 자신도 서글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도연 총장님 그 기조광년 뭐 100% 동의합니다만 제가 거꾸로 얘기하면 90%는 죽이고 10%만 살리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10% 안에 입시 제도가 들어있으면 하나마나다. 그런 어찌 보면 요즘에 교육 담론이 무성한데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일종의 그 담론이 동의가 만들어진 상태 아닌가 싶거든요. 되게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동의가 전반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실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까 유기용 그 국회의원도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교육부 차관도 가셨네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사실은 지금 실행할 때라는 판단이 듭니다. 아까 제가 동의가 대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실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급진적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서울대에서 일찌감치 조금 퇴직을 하고 포항공대에 갔다가 지금은 이제 한림대에 와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세 개의 대학을 다 다녀봤는데요. 다 다녀보니까 느낌이 이렇습니다. 비슷하다. 차이가 없다. 서울대학에는 학생들의 열정으로 버티고 있고 교수님들도 우수합니다만 이게 뭐라고 할까요? 지역에 가니까 교수들이 학생들의 열정을 지피우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런데 잘 지펴지질 않습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사회에 적응하느냐에 골똘하고 있죠. 이게 뭐 비단 그 대학뿐만은 아니고 한국의 전반적인 대학이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서울에 있는 스카이대학과 몇 개의 대학 빼놓고 과기대 몇 개 빼놓고는 대부분의 한국의 젊은이들이 좌절감을 가지면서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이게 제 절망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생을 대학에서 보냈기 때문에 이게 누워서 침 뱉기이기도 하고 제 자신에 대한 반성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뭐 학력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아주 열정적인 참여 의욕으로 대학 캠퍼스를 활보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제 고민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나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종의 저는 뭐 서울대학을 포함해서 서울대학, 과학기술대학 그리고 지역에 있는 명문대학까지 사실은 이너시어라고 하는 교육의 이너시어라고 하는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건 다만 대학 구성원들의 잘못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 선생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성공의 위기라고 하는 너무나 성공해서 이제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다.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너시어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공학을 뭐 학부에 들어간 다음부터 지금 약 한 48년가량 됐는데 제가 책을 이렇게 보면요. 제가 갖고 있는 책을 뭐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제 손을 거쳐간 책들입니다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제는 이거 치워야 되겠다. 이제 무용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용하다라는 생각 앞에 사실은 굉장한 좌절감이 있죠. 내가 배운 지식은 이제 이 시대에는 통용되지 않는다. 통용이라기보다 뭐 유통도 아니죠. 이 시대에는
도움이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일종의 뭐 제 개인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씁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과학은 소셜 액션인데 다 보인 거예요. 20세기는 다 보이는 사회과학, 사회적 행동이었거든요. 지금 보이지 않는 게 절반을 넘어가고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사회적 행동을 분석해내지 못하는 사회과학은 사회과학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론만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편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사실은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 이게 전면 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중심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게 좀 급진적인 얘기죠. 중심을 무너뜨린다. 중심이 뭘까? 대한민국의 중심은 입시죠. 입시를 무너뜨려야 된다. 아까 여러 가지 비용이 엄청나게 큽니다만 그 비용을 염려해서 이걸 붙들고 가는 것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이다라는 좀 급진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육 노화라고 표현했는데 노화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그냥 노화를 연장해서 수명 연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로 그냥 고려장을 할 것인가. 저는 고려장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갖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저 교육 개혁의 지난 50년 동안 해왔던 것의 핵심 논리는 부가적이거나 대응적이다. 그러니까 사후 대응적이죠. 그러니까 리액티브하거나 인크리멘탈 폴리시, 대응적이거나 부가적인 형태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명 대변혁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명 대변혁은 여러분들이 다 강조하셨습니다만 부가적이고 대응적인 형태의 교육개혁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저는 제 손자가 혹시 태어나서 이 교육을 받는 것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절대로 반대해요.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이 문명의 변혁의 흐름에 절대로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심각한 거죠. 드릴 얘기가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핵심만 세 가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명 대변혁의 시대에 MZ세대는 한국의 교육이 말이죠. MZ세대를 서당에 보낸다. 그냥. 대학도 제가 보기엔 서당에 좀 발전된 서당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육에 대한 간단한 진단을 좀 하겠습니다. 미래 교육에 특히 사회과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MIT에서 얼마 전에 한 2년 전이군요. 저게 인류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9가지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회과학이 저 9가지에 대한 것을 감당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중고등학교까지 저것이 과연 그 청소년들의 관심이 되고 있는 것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저런 얘기에 이제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데 이 위험의 다기화 시대를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하는 문제죠. 최근에는 저도 위협을 느낍니다만 온 동네의 모든 행동이 다 포착이 되는 시대. 이게 이제 감시자본주의고 어떻게 보면 디모크라시이긴 한데 페놉틱 디모크라시가 일상화된 이 상황을 사회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제 질문들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2020년 이게 마침 뭐 코비드 팬데믹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19세기부터 20세기를 연구를 해보니까 20세기는 1919년에 시작이 됐다는 판단이 들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919년이 스페인 독감이죠. 스페인 독감이 대개 5억 명 정도가 감염이 되고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질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회과학적으로 제가 증명해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났는데 2020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누차 지적을 했듯이 이제 생활 습관, 생활 관습, 그다음에 패러다임, 네트워크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20세기는 어떤 시대인가? 20세기는 이데올로기의 시대였습니다. 인간이 과학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감으로 질주를 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온갖 전쟁도 났고 재난도 만들어냈죠. 이데올로기 시대고 인간이 과학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지금은
과학이 인간을 통제하는 시대로 전환했습니다. 주체가 변했어요. 저는 이런 면에서 무시무시하죠. 제가 챗 GPT가 나왔을 때 칼럼에다 뭐라고 썼냐면 첫 문장이 이제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제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라는 말은 이제 나의 통제력을 당신에게 넘기겠다는 얘기죠. 요즘에 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반성이 있죠. 아무리 그걸 강조를 한다 해도 사실은 막아내기가 어렵다는 게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데올로기 시대가 끝나고 이제 과학기술의 질주 시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시대로 전환했습니다. 20세기에는 그래도 대학, 언론, 종교가 있어서 인문 사회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그 담론이 그런대로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데, 낭만주의 시대였구나. 나는 20세기 아마 마지막 지식인인 것 같다. 앞으로는 과학이 명하는 바에 따라서 저항을 하든지 아니면 탈출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통제 불가하다고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지금 이 과정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차피 디지털 문명의 과학 역량을 발전시켜야 되는 건 이거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어 있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응력이 관심이 됩니다. 이게 앞으로 교육의 특히 사회과학의 핵심 어떤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판단이 들고요. 세계를 바꾼 20세기 이제 2세기 디지털 문명을 열었던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다 1955년생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런 형태의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바꿨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구가 없어요. 누차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출구가 없어요. 없는데도 논의를 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2019년에 아마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2016년에 알파고가 와서 대국을 한 다음에 광화문 에서 충격을 줬어요. 2019년에 조선일보 1월 1일자 신문입니다. 저 신문에 저게 MIT인데 MIT에서 드디어 AI 대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 기사가 나가면서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대학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AI 쪽으로 대응했습니다. 지금 AI 쪽으로 몰려간 거죠. 뒤늦게 몰려갔습니다. 뒤늦게. 아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리액티브하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 형태의 국가주도 패러다임이 유효한가? 답은 유효하지 않죠. 답은 진짜 유효하지 않습니다. 뭐 세 가지 때문에 그렇죠. 총장들은 좌절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염재호 총장, 제가 30년 동안 직인데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의욕이 많았어요. 그러나 교육부의 규제에 걸려서 아마 절반도 못했어요. 한 30%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옥 총장 마찬가지예요. 뭔가 개혁을 하려고 의지가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런데 30%도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만나서 얘기해 보면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타겟이 교육부입니다. 교육부의 규제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국가 주도의 정책은 지난 50년 동안 대응적이거나 부가적이었다. 중심에는 입시경쟁과 학력주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지금까지 마치 뭘 꿰매듯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누더기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이 전 세계에 하면 이런 나라 없겠죠. 1400년부터 지금 1850년까지 약 450점의 과시를 시행을 했습니다. 저 과거시험의 답안지, 그게 과시인데 과거시험의 답안지가 서울대 규장각 도서관에 보관돼 있어요. 이런 나라가 있나요? 이런 나라 없어요. 전부 다 모든 것을 전부 다 시험으로 결정했던 450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한국의 지배 엘리트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저기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도 중고등학교도 대학이든 간에 이게 발전된 성균관이라고 하는 게 발전된 서당이죠. 이게 과시 전통에 묶여 있었다. 20세기까지는 통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력을 키워냈기 때문에 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닙니다. 이게 역사적인 얘기입니다만 문체반정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1980년 문체반정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이옥이라는 사람이 당시로 한문으로 보면 현상학적 한문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말이죠. 이게
성리학적인 문법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문틈에 이렇게 어느 시장에 갔는데 구들방에 앉았다가 창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창호지 문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보니까 시장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 움직이고 있는 거를 한문으로 문장으로 묘사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소설이죠. 현대 소설이죠. 당시의 문장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절대로 제가 보기엔 조선 최고의 문장가인데 절대로 벼슬을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죠, 그죠? 이 박지원 열하일기는 한문을 국문처럼 쓴 사람이에요. 이거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문을 국문처럼 썼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성리학적인 그 정통에 걸리는 거죠. 이거 문체반적으로 다 쫓겨났고 박지원은 뭐 변수도 못했습니다. 요즘도 말하자면 신문체반적 형태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교육부가 계속을 하고 있고 정부가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문제는 대충 다 알고 있죠. 한국 교육의 현실 진단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거의 동일체계입니다. 제가 급진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다는 얘기죠. 거의 조선시대와 동일하다. 과학 질주시대 MZ세대를 여전히 서당에 보내는 체계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입시제도는 바뀝니다. 그럼 마치 양자, 한쪽으로는 하향평준화, 다른 한쪽으로는 교육 수월성을 양쪽을 가지고 진자운동을 해왔죠. 좌파가 등장하면 하향평준화로 갔고요. 우파가 등장하면 교육 수월성으로 갔습니다. 왔다 갔다 했어요. 저 왔다 갔다 한 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리고 골탕 먹는 학부형들이 골탕을 먹었죠. 그러나 절대로 안 바뀌었어요. 중심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양극사의 진자운동으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과연 증대할 것인가는 대부분의 학자들도 대체적으로 부정적일 겁니다. 뭐 그전 정권도 그랬지만 문 정권의 교육 정책의 리스트가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죠? 다 그 테두리 안에 들어 있는 것이죠. 중등교육은 대학의 캡에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총장은 여기 우리 김도윤 총장님이 쓰신 책입니다. 총장의 고뇌입니다. 근데 여기 20개 대학의 총장의 솔직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다 읽어보면 요점이 저겁니다. 대학 총장들은 트레베글린 경영인이다. 그러나 대책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운영해 나갈 뿐입니다. 여기에 대학 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괴롭죠. 다 걸려 있어요. 이 교육 계획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뭔가에 쉬어 있는데 저걸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그러나 반응을 하죠. 아까 AI 특수가 생기면은 거기에 대해서 바로 돈을 풀죠. 연구비 책정을 하고 교수 초빙하고 학생 선발합니다. 지금 열심히 그렇게 따라가고 있죠. 그것도 주요 대학 중심이죠. 뭐 그럴 수밖에 없다. 대학의 현실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로 줄을 세웠다. 교수들이 줄을 쓰죠. 학생 줄을 쓰죠. 어디에 여유가 있고 어디에 좀 이탈을 할 수 있을까? 자원 배분의 불균형은 이건 뭐 어마어마하죠. 이건 아까 우리 주경철 교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빨간 게 문과고요. 노란 게 이과인데 한국연구재단의 예산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도 안 돼요. 이게 이러면서 대학은 제가 과기대 가 보니까 과기대는 뭔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는데 전부 사일로죠. 사일로. 이게 말이죠. 돈이 많으니까 부자예요. 부자라서 아주 잘생긴 성곽처럼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일로다. 제가 이 사일로라는 말을 싫어하는데 제가 현장을 목격하고 왔어요. 사일로에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절대로 자원 배분 안 해요. 자원 배분 하자 이래도 안 해요. 왜냐하면 특수인데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되는데 왜 그걸 보여줍니까? 왜 그걸 남한테 줍니까? 이거는 과학에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걸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총장도 못 바꿔요. 이건 뭐 주인도 못 바꿔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돼요. 그러고 겉은 아주 멋있죠. 내부에 학생들도 많아요. 그리고 우수한 학생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합하라고요. 융합이 어떻게 돼요? 제가 융합하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안 돼요. 사회과학은 뭐냐? 사회과학, 인문학은
찌그러져가는 초가집 비슷해요. 그냥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아무것도 없어요. 연구비도 안 들어와요. 연구비 달라고 그러면 니네들이 뭘 할 수 있느냐. 아니 좀 믿어보시라니까. 안 돼요. 과기대의 인문사회학부는 이중대입니다. 보급부대입니다. 보급부대. 근데 무슨 인문학을 지금 인문학을 어떻게 그걸 강조를 해요. 현실이 그런데. 그러면 스카이 대학은 안 그럴까? 스카이 대학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거는 말이에요. 국가에서 아까 우리 지경실 교수 말씀하셨다. 국가에서 정말 의도적으로 기획을 해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야 이게 전국의 인문사회과학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대개 이렇게 끝납니다. 한번 들어가서 클릭하면 그게 끝나요. 그 다음에 없어. 그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돈이 없어요. 돈도 없고 의욕도 없어집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누가 저걸 연구를 하겠어요?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죠. 제가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학 저서내면 요즘에 책이 500권 이상 팔리면 다행이죠. 500권 안 팔려요. 저는 뭐 저기 사회적인 얘기를 쓰니까 좀 팔립니다. 한 10,000권도 팔리고 뭐 그런데 책이 안 팔려요. 그리고 금방 도서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인문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책을 내고 약 열흘 뒤에 도서관으로 들어간다. 도서관에 장례식, 자기 책이 장례식 하는 거예요. 도서관에 들어가 버려요. 야, 2, 3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책이 말이죠. 한 열흘 내지 보름 뒤에 도서관으로 들어가 버렸다. 장례식 당한 거죠. 누가 자기 인생을 바쳐가지고 거기에 매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의욕이 생기겠어요? 아니, 그런 사람 많이 있죠. 그렇게 참 눈물겨운 노력을 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홈피가 저러면 안 한다는 얘기죠. 국립대 사립대 불균형 엄청납니다. 이게 지금 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저런 게 저렇게라도 돈 주면 참 좋은데 제가 알고 있는 사립대 총장이 야, 국립대는 1,000억에서 3,000억 주는데 사립대학에 500억만 지원해줘도 우리가 경쟁할 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립대 국립대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청년들의 경쟁력의 문제, 대한민국 청년들의 열정에 관한 문제죠. 그 사립대학 간 사람들이 간 학생들이 무슨 죄를 졌다고 국가로부터 왜 지원을 못 받아요? 이런 문제가 한가득 있습니다. 교수평가제도 이건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요즘 교수들은 특히 인문사회대 교수들은 논문 제조기가 된 거죠. 논문 제조도 아주 작은 문제, 아주 조그마한 문제를 계속 확대 재생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책은 안 씁니다. 우리 주경철 교수님 책 저술 가잖아요. 책 안 써요. 왜냐면 우리 주 교수님 테니어 받으셨어. 테니어 받고 이제 누가 평가도 안 해요. 그리고 책을 너무 잘 쓰니까 책도 많이 팔려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인문학자니까 보는 시야가 넓어지죠. 그런데 젊은 인문학자나 사회학자의 하루에 일과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의 현실이 이렇구나. 그런데 어떻게 시대의 사회과학과 시대의 인문학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소총수죠. AI 시대에 인문사회과학은 낄 자리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중대예요. 이중대. 보급부대예요.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어딜 껴요. 그럼 자존심 상해서 나와가지고 술 마시고 치워버리죠. 융합은 무슨 융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과 현실은, 대학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교육의 궤적이 그렇고요. 아무튼 이거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요. 이게 현실입니다. 대학은 돈을 찾아 헤매고 교육부는 규제를 움켜쥐고 몸살을 앓는다. 한국 교육은 돈과 규제 사이에 끼어서 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요. 그냥 한 1, 2분 사이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회과학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제 역할이 그러니까 제가 좀 세게 얘기했습니다. 이 감시 사회과학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surveillance social science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는 문화가 문명을 통제했다. 인간이 과학을 통제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과학이 인간을 통제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훨씬 더
20세기에는 비판 사회과학 이렇게 표현해주면 비판 가지고 안 되고 기계 문명 또는 AI 문명을 아주 꼼꼼하게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그냥 사라져버린다. 소멸된다. 그런 위기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시자본주의라고 하는 저 책이 아주 지금 그 위기감을 잘 집약하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저 책에 해제를 썼는데 그냥 요약을 하면 디지털 자본의 행동 수탈이 이루어지고 있다. 행동 수탈. 인간의 행동이 전부 다 무료로, 그러니까 이 헐값도 아니죠. 그냥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요. 인간은 디지털의 무한 자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행동 예측 상품이 팔려지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디지털의 감옥 속에 행군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데 사회과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죠. 디지털 빵 부스러기, 디지털 배기가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디지털 자본에 무상 공유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테크닉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자본이 커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제가 신문에서 썼습니다만 한국은 간마장, 저 어마어마한 디지털 자본에 말을 공급하고 있는 군말을 공급하고 있는 간마장이다. 그러니까 이거죠. 페이스북이나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에 반도체 제공하고 있잖아요. 군말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그들의 디지털 감시를 받고 있는 이런 체제. 이런 체제가 앞으로 엄청나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전 세계를 완전히 묶어버리는 이 상황에서 이 실리콘 엠파이어의 전 세계적인 아무튼 정보 디지털 제국으로 등장하는 이 상황에서 사회과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거시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그게 통제 권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은 아무튼 인간의 해방이고 자유잖아요. 근데 자유의 영역을 디지털 코드가 침범을 하고 그걸 완전히 분해해서 다시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그리고 억제하는 이 형태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 상황이 너무 눈에 뻔한데 명백한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대학 차원에서 또는 국가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인문학은 원래 우리 주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 바닥에 있는 본질까지 닿아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형이상하고 다 뭉쳐져 있다가 1차 분화가 르네상스 시대에 일어났고요. 2차 분화가 근대에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뭔가? 지금 말이죠. 저 바닥까지 닿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디지털 파편화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원도 없어요. 자원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인문학자나 사회과학자를 저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게 하는 사회적인 지원이라고 할까요? 사회적 환경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파편화에 그냥 끝이 많은 거죠. 제가 이거 직업인 일종의 직업인으로 전환되는 시대,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시 사회과학이라고 좀 개념을 좀 세게 붙여놨는데요. 이 감시 사회과학은 이 과학 주도 질주하는 시대에 인간을 통제하는 것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된다. 관찰해봐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능력이 과연 있느냐? 그러나 들여다봐야 됩니다. 들여다보고 그거를 해체시켜버려요. 해체시키거나 해체까지 안 되겠죠. 그거를 드러내줘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영역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1960년대 말에 마르쿠제의 에로스와 문명이라는 책을 아마 아실 겁니다. 또는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런 책들 아마 읽어보셨겠죠, 그죠? 그 책의 핵심이 그겁니다. 과학 합리성이 우리의 인간 주체성을 얽매이는 시대가 온다. 조심해라. 이게 1968년이거든요. 지금은 그거의 수백 배에 달하는 강도로 인간의 주체성을 억제하고 하거나 해체시키고 있죠. 그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사회과학의 핵심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하나는 교육사회과학이고 하나는 데이터사회과학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다. 교육사회과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감시자본주의나 디지털 택이 인간의 자유의 영역을 마구 파헤쳐서 마구 분해해가지고 가지고 가버리는 거, 무상자원으로 가지고 와서 다시 옥죄는 규제로 돌아오는 거. 이거를 감시해야 된다. 이거를
뭐 폭로를 하든지 감시를 하든지 이거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분석하지 못하면 어떤 종류의 인간성을 향한 호소도 그것은 전부 다 환상이 된다.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사회과학을 해 나가는 형태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기본은 인문학 융합이죠. 그러니까 여러 형태가 결합된 융합된 인문학의 바탕 위에서 사실은 이 감시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이런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 제가 오늘 너무 급진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요약을 한다면 흔히 생각하듯이 이게 그냥 이게 세계의 문명 변혁이구나. 문명 대변혁이라고 표현했는데 문명 대변혁. 1919년에 인간 생활에 미쳤던 영향력이 수백 배에 달하는 파급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정말 정신을 부쩍 차려야 될 판이고 한국의 교육을 아까 둘 중에 하나죠. 이거 수명을 연장시킬 것인가 아니면 진짜 고려장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급진적인 방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